운동을 시작한 초창기 코치님이 허벅지 안쪽을 가리키며 근육을 움직여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코치님의 지시에 따라 안간힘을 써봤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어떻게 해야 그곳에 힘이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 몸인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내 몸이라 할 수 있을까? 그 충격이 지난 4년간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그 후 운동을 하면서 몸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전부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유용한 지식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 집에 적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건강한 나와 집을 위해 적용할 수 있을 몇 가지 키워드를 소개한다.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민무늬근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반 근육과 같은 가로무늬근으로 이루어진 장기가 심장이다. 그러니 심장은 나이가 들어서도 달리기 등의 운동을 통해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심장을 뜻하는 영단어는 하트다. 그런데 하트라는 단어에는 신체 부위는 물론이고 심리적 마음의 의미도 담겨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연습을 통해 심장은 물론 마음도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기르자. 튼튼한 몸과 튼튼한 마음의 상관관계는 심장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하체부터, 생활을 키우려면 청소부터. 운동을 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체가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운동을 해도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고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내 발이 지면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인지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것이 지면을 누르는 힘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극히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집에서는 청소가 그러하다.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는 어떤 좋은 생활도 이어갈 수 없다. 말끔히 청소를 끝낸 공간에서 크게 숨을 내뱉는 순간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집이구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된다. 집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진다. 나를 바꾸고 싶다면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 먼저 집을 환기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청소야말로 나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가 요즘 무엇을 먹는지, 잠을 제대로 자는지, 어떤 옷을 입고 또 그 옷을 어떻게 벗어두었는지 등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도 마음 때문이 아니라 심장의 불규칙적인 운동이나 긴장한 근육 등을 뇌가 인지하고 난 뒤에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몸이다. 몸으로 익히기. 운동을 하며 발견한 나의 고질병은 스쿼트와 런지를 할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들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납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운동을 지속하며 무릎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 지면을 제대로 밀어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듯 어떤 말이든 나의 몸이 직접 느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그 뜻을 깨닫게 된다. 나의 인생에서 약한 허벅지 근육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선입견일 수도 있다. 머리로 인식하는 것보다 몸으로 익히는 것이 늘 더 어렵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상태다. 집을 제대로 아는 것도 직접 가구의 배치를 옮겨보고 청소와 요리도 하면서 오랜 시간 몸으로 익혀야 한다. 기본과 수련. 자세는 운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만큼 운동을 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준비 자세에서 내 발이 지면을 제대로 누르고 있는지, 발의 방향은 올바른지, 무릎과 고관절이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척추는 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시선의 방향이 목과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
배에 적당한 압력을 채워 넣었는지, 손이 기구를 제대로 쥐고 있는지 등 한 동작을 하며 동시에 여러 사항을 모두 체크해야 한다. 당연히 상당히 많이 연습해야 몸에 자연스레 익힐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수련이 필요하다. 바른 자세가 운동의 모든 것이듯 건강한 집을 위해서도 기본이 중요하다. 환기가 잘 되는지,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인지, 내가 찾을 물건이 수납장에 잘 정리되어 있는지, 잠을 잘 만큼 충분히 어두운지, 냉장고에 오래된 식품이 남아있지 않은지 등 이 모든 것이 잘 정비된 집은 흔치 않다. 두루 살피며 꾸준히 돌봐야 한다. 집에서 잘 살기 위해서도 수련이 필요하다. 내 생활 속 코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몸의 코어를 통해 팔다리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손발이지만 이 손발을 움직이는 바탕에는 코어가 있는 것이다. 나를 펼치는 행위는 그 방향성이 외부에 있지만 나의 중심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 또한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이는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생활 속 코어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화한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생활 속에서 나를 지키는 코어는 내 몸과 내 집이 되어야 한다. 내 몸과 내 집을 알아가는 것이 자기 성찰이라면 자기 성찰이 없는 일상은 운동하지 않는 병든 몸과 같다. 운동과 자기 성찰은 무척 힘들지만 그만큼 건강한 생활을 만든다. 기구와 몸. 운동을 할 때 바벨이나 발을 드는 이유는 기구의 무게를 더해 운동 부하를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든 운동 기구를 들고 스쿼트를 하든 내가 취해야 하는 동작이 바뀌지는 않는다. 기본 자세는 동일하다. 기구와 신체가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운동은 더욱 효과적이다. 바로 그때 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집도 내 몸의 도구다. 집이 나의 연장이 되는 순간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몸의 항상성과 생활의 항상성. 우리 몸은 조금 살이 쪄도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오고 조금 살이 빠져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꿈꾸며 무언가를 결심한 뒤에는 정말 내 생활도 바뀐 것 같다. 하지만 며칠 후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생활로 돌아온다. 무엇이든 마음을 먹은 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무색해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4년 동안 4kg 정도 체중이 줄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하지 않은 숫자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몸무게가 나의 일상이 되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로 했던 것이 일상이 된다. 일상의 힘은 꾸준함이다. 2마리 토끼. 살을 빼려면 근육이나 수분은 유지하고 지방을 연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고 뛰면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조깅을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근육을 키워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거운 중량을 들어 근육에 상처를 준 다음 충분한 영양과 휴식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살을 빼는 것과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이 둘을 한꺼번에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마주한다. 어떤 일은 순간의 집중력을 요하고 또 어떤 일은 꾸준한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처럼 상반된 둘을 동시에 해나가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 몸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닐까.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은 그저 운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다. 선명한 방향성과 계획이 필요하다. 집도 마찬가지다. 어떤 집에서 지내고 싶은지 선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쿨하면서도 화려한 집과 같은 막연한 생각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집이 된다. 2마리 토끼 잡기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과 뒤. 몸의 전면과 후면이 고르게 발달해야 우리 몸은 바로 설 수 있다. 몸 앞쪽의 가슴이나 앞허벅지는 훈련할수록 눈으로 쉽게 근육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등이나 뒤쪽 허벅지를 함께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앞으로 치우친다. 게다가 몸의 앞쪽에 비해 뒤쪽 근육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훈련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연히 몸의 앞쪽 운동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구부정한 자세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지배 앞과 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의 정의가 있겠지만 집이건 몸이건 앞뒤 모두 잘 살피고 균형을 잡아야 바르고 건강할 수 있다. 일상의 리노베이션. 일상의 소중함은 최근 사회 전반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바탕에는 집이 있다. 일상은 오늘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오늘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집이 있다. 침대에서 눈을 뜬 아침에 기분이 하루를 열고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집은 몸과 마음의 정비소가 된다. 요즘 나의 생활과 어떠한 연결점도 없는 낯선 동네에서 한 달 살기.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시골에서 살기, 호텔에서 하루 묵기 등. 새로운 일상을 통해 나를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공통점 역시 집이다. 이런 새로운 일상 찾기는 비일상적인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새롭게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근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스타일링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모두 기존의 형태에서 변화를 주어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리노베이션은 다시, 새롭게 등의 뜻을 가진 접두사 리와 혁신이라는 뜻을 가진 이노베이션이 합쳐진 단어다. 단어의 뜻으로만 따지면 리노베이션은 결국 새롭게 혁신한다는 의미로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리모델링은 접두사 리와 3차원 형태를 뜻하는 모델링이 합쳐져 3차원의 형태를 바꾼다는 뜻이다. 리노베이션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리모델링은 내외부의 재료를 바꾸어 공간을 새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 가깝다. 스타일링은 구조나 마감재는 그대로 두고 가구, 커튼, 조명, 그림, 꽃, 직물 등 소품을 이용해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인허가 기간이나 건물의 골조를 세우는 기간과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신축보다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분명 장점이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철거의 난이도, 건물의 보강 작업 등으로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리노베이션의 진짜 의의는 과거의 건물과 새로움이 만나 신축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데 있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말에는 힘이 있다. 옛것 위에서 다시금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기존의 체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유사하다. 자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순간을 찾아보면 실상은 매일이다. 태양은 매일 뜬다. 하지만 일상에서 새로운 다른 일상을 마음먹는 순간 바라본 태양은 다시 새롭다. 철학자 니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산속 바위를 보며 우리 인생과의 유사성을 깨닫고 영혼의 귀 사상을 이야기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매일이 똑같은 삶은 고난 그 자체다. 하지만 니체는 누군가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인생임에도 삶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일상을 자각하고 사랑하는 힘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이것이 자기를 극복하는 자, 즉 위버맨쉬라고 말했다. 결국 니체의 초이는 슈퍼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사랑하고 매일을 다시 새롭게 하려는 사람이다. 집은 나와 가족의 일상회귀 장소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의 일상을 다시 새롭게 리노베이션할 수 있을까? 위버맨쉬가 초인이 아니듯 일상의 리노베이션은 내 생활과 내 집의 관계를 관찰하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것을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듯 공간가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진다. 행복이 가득한 집. 건축은 공간을 축조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축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집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만들어진 집은 다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집은 일상의 축조 과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고 담는다. 수천 년 동안 문명은 수십억 년 떨어진 우주의 모습을 관찰할 만큼 발전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만큼 우리도 행복해졌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선뜻 대답할 수 없다. 이 질문은 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근대 이후 우리의 집은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통해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학을 연구하였으며 행복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가 바로 즐거움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은 너무나 즐거워서 먹는 행복을 제외하고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다른 맛있는 즐거움을 찾아 헤맨다. 본능을 충족해 얻은 행복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만 그만큼 쉽게 익숙해진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더 이상 음식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매개에 머물지 않고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 결국에는 나를 잃고 공허함만이 남는다. 사실 하나의 감정 상태인 즐거움은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즐거움이 아닌 모든 감정을 부정하는 일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공포는 우리를 주의 깊게 만들고 즐거움은 어떤 행위를 반복하게 만든다. 즐거움은 자극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즐거움의 적은 익숙함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익숙함이라는 방식으로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온 순간 아 라는 감탄과 함께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의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그 행복도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안락했던 집은 그냥 사는 집이 되어버린다. 집의 즐거움과 익숙함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익숙한 집에서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집에서 하는 일상적 행위에 감각적인 즐거움이 더해져야 한다. 집은 궁극적으로 잠을 자고 씻고 먹고 배설하는 몸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이다. 사실 추상적인 행복보다 생리적 만족감은 실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집의 침실과 화장실과 욕실과 식탁이 나와 가족에게 생리적인 행복을 주는지는 행복이 가득한 집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몰입이다. 우리가 흔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은 대상에 집중하며 내 존재를 잠시 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몰입하는 상태에 빠지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대상을 알면 알수록 더욱 깊게 몰입할 수 있다. 영화를 볼 때도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지만 스토리와 주변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이입한 후에는 영화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다. 몰입을 위해서는 우선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몰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 때도 몰입할 수 있으며 이런 일상생활의 몰입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몰입은 매우 중요하다. 집안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 몰입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느 주말 오후 소파 및 구석구석 먼지를 쓸고 빨래한 옷을 개고 이불을 말리고 설거지를 하고 옷장을 정리하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나를 돌아본다고 상상해보자. 이렇게 정신없이 청소를 하다 어느새 시계를 살펴보면 반나절이 지나 있다. 이것이 몰입이다.
일이나 공부에 몰입하는 것만큼 자신의 일상에 몰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몰입은 자주 할수록 정신 건강에 좋다. 일상은 반복적이기에 그만큼 더 자주,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마지막 행복의 측면은 삶의 의미이다. 승진을 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가족을 위해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등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의 조건은 다르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다른 수많은 의미는 사라지고 결국 가족과의 시간, 소소한 즐거운 기억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죽으면서 통장에 잔고가 이뿐이라며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일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목록인 버킷리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집이란 이러한 반짝이는 일상의 경험과 소중함을 담는 보석함이다. 가치 있게 살았음을 알려주는 모든 것의 교집합에는 언제나 집이 있다. 결국 집이란 나의 의미와 가치를 저장하는 창고다. 지속적이고 완벽한 행복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고 행복만을 위한 일방적인 세레나데는 행복을 더욱 꽁꽁 숨겨서 찾기 어렵게 만든다. 행복은 우연하다는 의미의 행과 복을 의미하는 복이 결합한 단어다. 복권에는 내가 구매했다는 것 외에 내 의지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불확실성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너무나 수동적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을 말할 때 행동하다는 의미의 행을 사용하고 싶다. 만약 이 글자로 행복을 표현한다면 행복은 복을 받는 것에서 복을 행하는 것이 된다. 복은 수동적으로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이다. 즐거움과 몰입,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은 집이고 집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며 행복이 가득한 것이 집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집 생각에서 가져왔다. 우리의 집은 나의 일상과 나의 생각, 나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책에서 저자는 집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지금껏 당연하게만 여겼던 집이라는 공간이 정말로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인문학적 시선으로 풀어낸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집에서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과 집안을 구성하는 공간과 가구에 대한 감상, 그리고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집의 진짜 역할과 집이 가진 생명력을 찬찬히 훑는다. 나의 공간에 시간을 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것일지라도 관계를 설정했을 때 내 존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집은 사람을 담고 사람은 집을 담는다.